회사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 상당히 괜찮은 회사고 저희들이 뭐 기획재정부 장관상까지 받고 그랬어요. 그때가 잊지는 못하죠. 제가 한참 만삭이었거든요. 빨리 집에 좀 가서 애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당시에 저희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는 그런 기쁨에 차 있었고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그때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인기가 제일 많았던 가수가 왔어요. H.O.T가 온다고 해서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때 관심이 많았으니까 간다고 그랬고, 근데 그때 어머니가 딱 해주신 얘기가 앞에 전화번호 앞에 2가 붙는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누를 때는 꼭 앞에 2를 붙여야 된다. 그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를. 몇 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20살이고 199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아, 정말? 오라니까. 199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성년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와 동갑내기 20살. 울산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친구 건축과는 대학교 학생 홍보팀 팀장을 맡고 있는 미항 씨. 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건축공학과는 없어요. 혹시 나는 무슨 오늘은 300명이나 되는 고등학생들이 캠퍼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친구들이랑 똑같이 교복 입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제가 커다란 어른이 된 것 같고. 또 다른 학교에서 만난 동호 씨. 실험실에서 뭘 하는 걸까요? 화장품이었군요. 사서 쓰는 것보다 좋다고 자랑하네요. 집에 들고 가서 한 유통기한 다 하기 전까지 다 썼어요. 네, 로션용으로. 이제 다 천연 로션이라서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 이제 꿈은 울산 시장이 되는 게 꿈이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울산에서 계속 살기도 했고 다른 도시도 많이 가봤는데 이제 울산만큼 좋은 곳도 없고. 나름대로 특별한 장래희망을 가진 20살. 이 친구는 꿈이 뭘까요? 아동 전문 병원에 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동 전문 간호사로서 실력을 쌓고 나서 세계에 있는 아동 기구나 단체에서도 간호사로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졸업반이라 실습 수업이 특히 많습니다. 곧 현장에서 만나게 될 환자들도 잘 돌볼 수 있겠죠? 환자분에게 설명하면서 해야 돼. 이곳은 어딜까요? 병민 씨는 울주군 간이급수 전기펌프 시설의 설계와 공사 감독을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작년 1월 14일부로 이제 안전건설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민 씨는 이 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또래 친구들보다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이제 방송통신대학이라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대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기 쪽으로 전공을 받아서 대학교 수료증을 얻고 다음에 제 전공이랑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서 그 나중에 후에 노후를 좀 준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5월의 봄날. 이 친구들 어디 가는 걸까요? 이번에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유롭게 또 토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평소에 질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어서. 매 분기마다 열리는 시장과의 대화 행사입니다. 이번엔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20살 울산 청년 101명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누가 질문하겠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고 또 질문할 내용이 뭐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동호 씨가 자신 있게 일어나네요. 대학교 화경화학공학과 2학년을 재학 중인 이동호라고 합니다. 정전이 내 짝지였어. 시장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꿈이 저도 울산 시장이었습니다. 어이구. 네. 다음번에 내가 비켜줄게. 지금부터 이제 그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장님은 언제부터 이제 꿈이 이제 언제부터 시장이 되고 싶었었는지 또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비가 오기 시작했지만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복지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복지가 필요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취업도 울산 쪽에 하고 싶다고 생각 중인데 타 지역 사람들이 울산 쪽에 취업을 하면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그것도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1등 도시. 울산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로 소통했던 시간이 성년이 된 올해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일명 광역둥이로 불리는 20살들은 특별한 오늘을 이렇게 공유하네요. 시장님에게는 20년 전 그날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97년도에서는 사실 그 일반 공인이 아닌 사인의 신분에 있어서 광역시 된다 그래도 광역시 되는 거 좋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다 잘 됐다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 시장을 맡아서 국회의원을 하고 또 시장을 맡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변화였더라고요. 이 광역시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20년 사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광역시 되었던 것은 우리 시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1990년대) 울산은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7번째 도시이자 산업발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로서의 기반은 열악해 교육, 문화, 의료 등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라 자율적으로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성격. 이는 울산 시민 전체의 염원이자 풀어야 할 최대 현안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울산이 안고 있는 각종 도시 문제는 물론 문화 공간 부족과 공해 대책 등을 광역시 성격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꿈에 부풀어 왔습니다. 본격적인 승격 논의가 시작된 건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부터입니다. 울산 출신으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최영우 전 내무부 장관이 울산의 광역시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겁니다. 이 공약을 넣어야 경남, 미국, 부산이고 전부 다 이 표를 모을 수 있고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 이제 그날 저 울산 방문하셨을 때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꼭 승격을 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확정안이 경상남도 의회를 통과해야 했는데요. 울산이 경상남도에서 분리되면 1996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의 면적은 9.1%, 도세는 1,796억 원 줄고 수출액도 급감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울산의 광역시 승격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울산의 입장을 대변할 초대 민선시장으로 심한구 후보를 당선시켰는데요. 울산 출신 경남도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그 84명의 경남도 의원들을 일일이 집을 찾아가 다니면서 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설득 과정에서 사실 울산시장인 심한구하고 절대적인 하나의 그 사전 그 조직이랄까, 사전 계획이랄까,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인 1조가 되어서 20개 울산 시군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경남 도의원, 그 시군 도의원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울산광역시가 울산이 광역시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아예 거리를 나섰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이어가며 광역시 승격 추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회 승인이 무산되는 등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인간한 배짱 아니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치한다는 최영우가 경남의 불신임 결의를 각 곳곳에 담고 눈도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7차례인지 그래 내려갔어요. 도의원들 만나라. 가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러면 당신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그 울산이 1년에 들어오는 그 세수가 만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그러면 막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좋다. 내가 그 꼭 지원을 해주겠다. 또 내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좀 빼내고 뭐 이런 거 하여튼 그 경상남도 도의원들이 조금 충족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 되도록끔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 하에 이제 그 승인을 받았어요. 1996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승격 건의안을 경상남도 의회가 의결하던 날. 이장 만나기 힘들다. 울산 시민들은 버스를 빌려 의회로 달려갔습니다. 광역시 승격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도의원들을 설득해보려는 노력입니다. 노동계, 또 문화계, 예술계, 또 여성계, 여성단체 대표들, 그리고 전부 합쳐가지고 한 150여 명 내지 2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경남 도의원들에게 적어도 94명의 경남 도의원들에게 장의 송위를 전부 주게 됩니다. 어떤 백화점 집단입니까? 우리가 덤비는 이유가 쟁들을 울산의 독립을 끝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까지 거듭하며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진 끝에 드디어 오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참석 의원 8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울산광역시 성적 관련 경상도 의회 의견은 찬성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해 12월 국회는 울산을 광역시로 승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997년 7월 15일 울산은 마침내 광역시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울산이 그 규모와 역량에 걸맞게 진정한 지방화의 기틀을 갖추게 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마이 지원 안 해주고 했는데 무슨 이마만 울산 북구청. 그래 됩니다. 북구는 광역시 울산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와 계실까 이거? 이곳 북구청도 그때 지어졌죠. 모르지. 머릿속에 잡고. 다들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가운데로 이분들은 1997년에 울산과 울산 북구에 조금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20년 만에 이걸 보면 20년 만에. 네. 그런 거 하여간 저희들은 참 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청 준비를 하면서 이 현판을 현재 담배 인삼공사의 입구에 좌측에 아주 좁은 2~3평의 공간에 이걸 우리가 현판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주 새롭죠. 이분들은 1997년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 준비단에서 일하며 북구의 탄생 과정을 도왔습니다. 찍으세요 빨리 오세요. 그때는 이게 전부 논이었어. 허벌판 논에 다만 그쪽에 이제 자동차 그 서비스 거기 한 대가 있었고 여기는 완전 벌판에 이곳이 북구청이 들어올 자리다라고 선정을 한 게 아직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광역시 승격은 지자체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울산 스스로 할 일도 많아졌고 광역시의 체급에 걸맞는 새로운 기관들도 속속 입주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과가 있어가지고 500명, 700명이라는 그 구청 직원들이 있었고 우리 북구라는 직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23명만 가지고 업무를 각종 이제 실과에서 업무하는 걸 배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담당 이제 한 개 과 업무를 한 사람이 한 개 과 업무를 다 한 택이죠. 광역시 울산에 새살림을 꾸린 지 20년. 간절히 기대했던 울산 발전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2001년 6월 22일 이게 준공됐거든요. 이 건물이. 그때는 10만 구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20만. 와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진짜 인구라든지 구청의 그런 그 부세라든지 이게 배 이상 늘어났죠. 그때 당시에는 이 청사 이 부지만 해도 전부 논이었고 모든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엄청나게 변화가 됐죠. 그 당시에는 촌이었죠. 구청이지만 울산시 전체가 발전이 됐지만은 북구는 더욱이 더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고 봐야죠.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합니다. 승격 당시 3곳에 불과했던 산업단지는 26개까지 늘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추진한 지 12년 만에 자유무역 지역 지정이 성사됐습니다. 단순한 생산기지를 벗어나 물류의 거점이 된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도시의 성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기에 이토록 빠른 도약이 가능했습니다. 눈부신 발전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수출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26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늘었고 1인당 소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1조 원이던) 예산은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시 발전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수치인 인구는 해마다 무려 10,000여 명씩 늘어났습니다. 승격 10년째인 2007년 110만 명을 돌파했죠. 울산은 이제 120만 시민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울산이 그 제조업 도시고 산업 도시고 그 양호한 어떤 일자리를 확보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리한 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이쪽에 오면 그 봉급도 높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승격 이후에 뭐 혁신도시라든가 KTX 역세권 개발, 국립대학 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좀 있었거든요. 울산의 변신을 사람들은 태화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산업수도의 탄생뿐 아니라 전국 최고의 생태도시 탄생을 의미하는 수식어이기도 합니다. 울산을 관통하는 태화강은 한때 산업도시의 공해를 상징할 정도로 오염된 강이었는데요. 광역시 승격 이후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간 투입된 예산이 9,700억 원에 달합니다. 행정의 통합성, 일관성이 가졌다는 거죠, 광역시를 통해서. 그래서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 안에는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예산도 독립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행정력하고 예산 독립성이 가장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죠. 간섭도 안 받고. 그래서 이것이 광역시 성격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광역시 성격으로 되면서 독자 행정을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수질 개선과 생태 보건 정책의 성공으로 5등급이던 수질은 1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태화강에는 이제 연어와 황어가 돌아오고 매년 10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아옵니다. 환경 규제 강화와 기업체 투자를 통해 공기도 맑아졌습니다. 공해도시였던 울산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산업도시면서 생태도시라는 상반된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것입니다. 그렇죠. 열망이 있었죠. 울산의 이 토백이들의 아련한 추억이, 태화강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어릴 때 멸감했던 추억, 그걸 다시 돌려보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다 묻어났죠. 그것이 이제 이 태화강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촉발된 거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광역시 승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울산은 마치 승격만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울산의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진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찾아온 조선업 불안,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었고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5년 11월 120만 인구를 기록한 것도 잠시, 울산의 인구는 적지만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자연적 증가를 이제 이루었는데, 젊은 사람이 안 들어온 상황이고 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울산에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또 자연적 전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머물려서 하다 보니까 인구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죠.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 현상, 경기 침체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울산과 비슷한 길을 걸어 성장한 일본의 기타큐슈입니다. 메이지 시대 탄광 개발을 시작으로 일본의 철강, 화학, 자동차 산업 발전을 주도한 전통의 공업 도시입니다. 울산과 풍경이 참 비슷하죠? 기타큐슈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석탄 산업이 침체되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타큐슈는 일본에서 가장 앞선 미래 도시를 추구하며 최첨단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움직이는 수소차입니다. 일본 최대의 수소 에너지 국제 연구센터가 설립된 규슈 대학에 전시된 것인데요. 캠퍼스에 수소 충전소가 있네요. 九州大学は燃料電池自動車を2台持ってまして、1台がトヨタさん、それから2台目がホンダさんの自動車を持ってます。でその両方の自動車の水素は実は九州大学で作って、それを燃料電池自動車に充填して、燃料電池自動車を走らせ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에너지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수소 에너지를 대안으로 정하고 규슈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이 협력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규슈시에서 관용차로 사용하는 수소차에 타봤습니다. 주택 앞에 차를 세우더니 충전기를 꺼내 이 집의 전기 배터리에 연결을 하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굴러가는 바퀴로 전기를 충전했다가 주택에 공급하는 겁니다. 車としてですね、動く発電機として、いったよう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ことで、こちら電気自動車でもそういうことできるんですけども、電気自動車では現状だいたい一般家庭の約1日2日分の電気しか賄えないんですけども、この燃料電池自動車は1週間分7日分の電気を賄うことが可能になってます。そうですね。はい。 이곳은 산업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 야스카와 전기입니다.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모습 보이시나요? 야스카와 전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매년 영업이익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는 의료용 로봇 개발에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도 낯선 분야에 뛰어든 건 인간을 돕고 인간과 함께하는 로봇이 앞으로 필요해질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만나볼까요? 僕が事故に遭って受傷して入院していた病院でちょうど日本に導入する時のテストみたいなのがあって、でその時にちょうど僕の症状が適し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リウォークに適し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で病院の方からですね、ちょっとこういう装置があるんだけどつけてみ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て、でそれでつけ始めたのがきっかけです。まず最初は立ち上がるのも怖かったんですけど、でやっと立てたってなってもちょっとこんな感じでずっと手に力がこう入ってる感じですね。で慣れてきてだんだん
こう足の方に体重逃がしてあげ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こうまっすぐ立つようにな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ど、この装置使う前は超過肢装具って足を固定して歩く用の道具を使ってはいたんですけども、それってやっぱ膝が曲がらないのでですね、こうよちよちペンギンみたいな感じで歩く感じなんですけど、これはちゃんと人間の歩く形に近い形でこう機械が補助してくれるので、とても歩きやすい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 미래의 기타 큐슈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수소 산업과 로봇 산업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도시를 이끌어갈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 내다보고 투자하는데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一社が単独でできるわけではなくてですね、やはり国を挙げて産業界でそれから大学、それから地域、国も含めて力を合わせないとなかなか社会を変えられないっていう活動の典型的な例だと思います。で産業界はこういうような車を作るというところで会社を挙げて取り組まれてますし、大学っていうのはそこで活躍するような技術開発をできるような若い人を育てて社会に送り出すっていうのと、やっぱり基礎的な研究でですね、いろんな新しいチャレンジをするということで貢献できます。あと国とかですね、地方の取り組みっていうのもすごく大事でして、国は支援制度を作ったり、地域の例えば県ですね、はいろんな地域の方にこういうような技術を知っていただくというためのいろんな普及啓発活動ですね、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울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굴뚝이 즐비한 도시라도 어떻게 가꾸고 돌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푸른빛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독일 남서부의 도시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중 하나인데요. 방문하는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이 바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벤츠의 엠블렘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발달로 성장한 도시죠. 벤츠 본사와 포르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공장지대에 둘러싸인 척박한 도시가 아닙니다. 잘 보존된 생태 도시로 도심 곳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즐비한 건물들 바로 옆으로 널찍한 공원이 펼쳐집니다. Stuttgart ist halt eine Großstadt, die als normalerweise sehr sauber gilt, eigentlich eine schöne Stadt ist. Eine Großstadt, die unterschätzt wird meines Erachtens nach. Andere Großstädte wie München, Köln, Hamburg wirken halt größer und wirken aber nicht so gemütlich wie Stuttgart. Stuttgart ist eigentlich eine gemütliche Großstadt. Ja, ich glaube, in Stuttgart zu leben ist sehr schön. Die Leute sorgen dafür, dass es hier sauber ist, dass es hier ordentlich ist. Es wird genug dafür getan und ich denke auch die Luft hier in Stuttgart es wird besser, ja. Ja, die Stadt Stuttgart arbeitet ja jetzt daran. Also die machen freie Bahntickets oder Angebote dafür, dass die Leute mehr mit der Bahn fahren und nicht so viel mit dem Auto. Dass da auch dafür gesorgt ist, dass die Luft nicht so verdreckt wird durch die Autos und den ganzen Verkehr. 산업의 발전이 최우선으로 여겨지던 20세기 초에는 슈투트가르트 역시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렸습니다. 공장이 내뿜는 아황산 가스가 구름지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의 도시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공업도시로서의 입지로는 최악이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슈투트가르트는 어떻게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Ja, mein Name ist Dr. Ulrich Reuter. Ich bin Leiter der Abteilung Stadtklimatologie im Amt für Umweltschutz
und die Abteilung Stadtklimatologie in dieser Form ist einzigartig in Deutschland. Keine andere Stadt hat eine eigene Abteilung für die Fragestellungen Klima und Luft in der Stadt. Und alle Bebauungspläne, alle Planungen, die das Stadtplanungsamt dieser Stadt entwickelt, bekommen wir und begutachten diese Pläne hinsichtlich Klima- und Luftreinhaltung. für Stuttgart.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어떤 도시보다 먼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Entlang des Flusses Neckar und von den Höhen die kalt 1938년에 기후국이 설립되었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기후를 조사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바람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Der Innenstadt durch diese Höhen und wissen muss man auch, Stuttgart liegt in einer relativ windschwachen Region. Im Südwesten Deutschlands sind die Windgeschwindigkeiten relativ gering. Dann kommt dazu, dass die Innenstadt durch diese Randhöhen nochmals sehr stark geschützt ist vor dem Wind. Und deswegen ist hier kaum Luftbewegung. Die einzige Luftbewegung, die oft vorhanden ist, kommt von diesen lokalen Winden, wenn sich nachts auf den Freiflächen die Luft abkühlt und weil kühle Luft schwerer ist, diese Luft dann einmal über die Hanglagen in die Stadt fließt, aber auch insbesondere durch Taleinschnitte, wie hier das Nesenbachtal mit dieser Achse und dieser Achse. Und diese Winde sind dann die einzige Möglichkeit, Schadstoffe abzutransportieren und aber auch für Kühlung in dieser stark erwärmten Stadt zu sorgen. 시에서는 바람이 들어오는 길에 건물을 너무 빽빽하게 혹은 높게 지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데요. 바람길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계획안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람길과 더불어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Dort bildet sich in der Nacht kalte Luft. In 40% aller Nächte haben wir diese Kaltluftproduktion intensiv. Und dann fließt diese kalte Luft über die Hänge, aber auch über die Täler dann gesammelt wie ein Strom in die Innenstadt und verbessert dort die klimatische Situation, aber auch die lufthygienische Situation. Also es gibt nicht direkte Wege, sondern es gibt Bereiche, wo Kaltluft abfließen kann. 시민들은 도심 한복판에서도 차량이 다니지 않는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Wir haben fast 70% Grünfläche. Das ist für diese Stadtgröße von 207 Quadratkilometer ist das natürlich sehr viel. Bei 600.000 Einwohnern. Etwa gleich groß ist Osaka in Japan, auch 210 Quadratkilometer. Dort wohnen aber 3,6 Millionen und der Grünflächenanteil liegt bei 6%. Das heißt, wir müssen darauf achten, dass wir den Grünflächenanteil möglichst erhalten. Das ist ein Problem, weil immer mehr Leute jetzt zu uns kommen, die zuziehen wollen. Und deshalb gibt es das Konzept in der Stadt Stuttgart, Innenentwicklung vor Außenentwicklung. Das heißt, lieber eine Verdichtung in der Innenstadt, aber nicht Gebäude oder Wohnsiedlung im grünen Bereich, die wichtig für die Kaltluftproduktion sind, anzusiedeln. 요즘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을 가장 위협하는 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문을 연 벤츠 박물관. 나선형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전시관을 따라가며
벤츠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100년이 넘는 자동차 회사의 발전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시 공간에 다다르자 수소차와 전기차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최대 과제를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Eine Technologieentwicklung, wie wir sie vielleicht bis in die 1960er Jahre hatten, wo man gesagt hat, die Umweltauswirkungen, das ist etwas, was wir vernachlässigen können. Wenn die Schlote rauchen, dann ist das ein Zeichen für Wohlstand. Das hat sich hier seit den frühen 70er Jahren umgekehrt in eine Entwicklung, bei der die Frage der Umweltverträglichkeit eine zentrale Bedeutung hat. Und die Bedarfe sind vor allen Dingen auch umweltgerecht. Wir erleben in den Märkten, dass die Nachfrage nach umweltgerechten Produkten zusteigt, dass Marktzugänge auch davon abhängig sind. 각 국가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인 기타큐슈와 슈투트가르트는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각자의 방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미래를 위해 장기적 성장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산업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미래 산업 혁신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울산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겁니다. 울산은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중공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따로 관광도시를 만들자 하는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의 기술들을 도입해갖고 이 중공업의 제조업을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세계 경제 포럼은 울산이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을 결합하는 산업도시 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조선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방법을 찾는 시기입니다. 미래라는 건 참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미래산업전략연구소지만 미래를 예측했으면 그 예언가죠. 그렇지만 the best way, 제일 좋은 길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공해 도시라 하고 누군가는 산업 수도로서의 수명조차 끝났다고 하지만 지난 20년 성장을 일궈온 울산의 힘은 여전합니다. 동민 씨는 어릴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울산 이런 게 달라진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세요? 햄버거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네. 옛날엔 진짜 햄버거 먹으려면은 남구나 이런 데 왔어야 되는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안 가서 10분이나 좀 걸어가면은 나와요. 계속 울산에 살고 싶으세요, 내부는? 아니면 딴 데로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 그냥 살고 싶어요. 왜요? 그냥 다른 데보다는 막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고 막 저녁 시간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 밀리는 것도 아니고 딱 숨쉬기 좋을 정도로 딱 뭔가 트여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광역시로 태어나고 광역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며 울산은 20년 동안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20살 청년들의 미래를 담아갈 울산. 동갑내기 광역시는 그들과 함께 언제나 성장할 겁니다.